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회의 12번째 심포지움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을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심포지움에 와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는 사회의 요구에 대응한 보건의료 체계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지금도 대응하고 있고, 거기에 커뮤니티 케어의 대비와 대응이 더욱 절실하고 긴박해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또 그 통합 돌봄을 위한 직종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서 발표를 듣고 논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임종환 교수님과 장숙란 교수님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역시 보건대학원 원장도 겸임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 협의회의 상임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의 제목은 주치의제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받은 임종환입니다. 주치의에 근거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환자 중심 의료에 근거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아직은 주치의 제도가 정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환자 중심 의료로 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제대로 잘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고령 인구와 또 취약 그룹의 건강 관리 부분이 주된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기된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 그룹에 대한 건강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하냐에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령화와 관련되어져서 역시 만성질환 증가와 대비해서 이런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돼서 2030년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이지만 란셋에 보고된 2030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역사상 최초로 90세를 넘게 됩니다. 더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초초 고령 사회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그 관련해서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하는 것이고, 또 고령자들의 건강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것이 고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별히 노인 빈곤 가구의 비율이 딴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40% 정도에 육박해서 역시 가난한 노인 가구의 건강 관리 부분이 사회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신장애인의 건강관리 문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실상이 드러난 부분인데, 이러한 취약한 그룹에 대한 건강관리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라고 보겠습니다. 또 95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소득 구조가 불평등 구조로 고착되고 또 확대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2017년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소득 10%의 소득 집중률이 전체 소득의 50%를 넘기게 됩니다. 이거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불평등 구조가 심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에 비해서 보건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수가 구조는 OECD의 평균에 비해서는 좀 낮은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환자 내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1년에 한 7천 건 정도를 상해를 하게 되고요. 또
1000명당 환자 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형태 부분이어서 2.3명 정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의 숫자는 적고 또 환자를 보는 숫자는 많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에 대한 조절률은 이제 떨어진 상태고 고혈압이 50% 미만이고 당뇨는 더 떨어집니다. 26.8% 정도가 돼서 지금 구조라는 것은 1차 의료 부분에 있어의 질 관리가 되지 않은 선상에서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선상에서 중증자들이 3차 병원으로 몰리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기간 간이 무초발한 경쟁 이런 구조 자체가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이것 자체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회적 의료기관 연합회에서 오주환 교수님이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인데요. 의료 서비스의 수가가 낮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 근처하에서 아무래도 이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이제 볼륨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것 자체가 의사의 장시간의 노동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 자체가 또 환자 의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또 의료 서비스 증가 자체를 억제하려고 하니까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더 낮게 유지하려는 과정 속에서 또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상승 자체가 2019년도에 우리나라가 8% 부분인데 OECD가 8.8% 정도니까 이제 거의 근접해 왔고 작년에 우리나라의 의료비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 부분이 OECD 평균 부분을 상회해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의료비 증가율을 보이는 부분인데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2025년도에서는 12.2%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203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전체 GDP 중에서 의료비 상승을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공의료 병상은 전체 병상 중에서 10% 정도 부분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의료에 대한 발전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1차 의료의 강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인구 구조 중에서 65세와 75세 부분에 있어서 65세만 넘더라도 4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44%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65세에서 75세의 부분을 건강한 생산 연령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만성질환이 생기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고 상당 부분이 응급실 내원이나 또 중증자가 입원하는 3차 병원에 의존하는 형태인데 이런 구조는 고령화를 감당하기 힘들다. 사회 양극화는 이 양상들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의학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퍼블릭 헬스와 1차 의료가 결합된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1974년도에 라몽드에 의해서 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 자체가 의료 체계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고 보면 20% 미만인 부분이고 상당 부분이 보면은 건강 습관이라든가 지역사회 요소들이 중요한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사회적인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은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는 사전 고리를 끊어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만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구조 또 계속적으로 보면은 의료비가 증가되는 구조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결국에서는 WHO에서 권고하는 오타와 현장에서 권고하는 부분의 지역사회 적극적인 개입,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퍼블릭 헬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과 1차 의료의 환자들의 관리
건강관리 이런 부분과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장수장 교수도 주로 1차 의료에서 많이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 부분인데 오늘 들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 헬스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자들이 많은 부분인데 저는 이 퍼블릭 헬스에 있는 전문력과 1차 의료가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어떤 현장에서 공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지난 정부 쪽에서 커뮤니케어를 지향하고자 해서 커뮤니케어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도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 장기보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빠르게 개선을 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분절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같이 결합을 해서 요양과 또 방문 또 의료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예방과 건강 증진, 통합 사내 관리가 같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겠고 노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나이 들어가기 에이징 인플레스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구축 방안 부분들이 이러한 분절화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책임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재원 구조를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법 제도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그러한 커뮤니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을 규정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정충수군이 발의한 이 내용 부분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로 이제 초안이 이제 발의된 그런 상태의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돌봄에도 불구하고도 이 법안 자체가 전혀 통합적이지 않다, 굉장히 분절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단에서 추진하는 재택의료센터 같은 부분들도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맥락 속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재원 방안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각종 보건 공중보건에 들어가는 재정 부분하고 이 건강보험에 있는 재원 부분들이 유기적인 통합성을 갖고 구성될 필요가 있다. 재원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안 부분에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언급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왕진, 방문 간호, 방문 의료, 방문 양료, 구강 서비스,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이런 부분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헬스 서비스가 저는 1차 의료 이런 부분과 유기적인 통합성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여기 예방과 학회에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중보건에서의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들 부분과 1차 의료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잘 논의되기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이 퍼블릭 헬스와 프라이머리 케어가 통합될 수 있는 부분에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야 될 때다. 그렇게 마치 지금에 있는 구조를 효과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되었습니다. 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통합 판정 체계에 대한 것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재택의료 센터의 지정과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관된 관점에서 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환자 중심 의료에 대한 것들이 정립돼야 되는데 1차 의료 재편과 역량 강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창립했습니다. 96개 단체가 창립돼서 2020년 8월 10일 날 국회에서 창립 행사를 한 내용 쪽 부분인데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서 주치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은 문제가 골마 터졌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주치의 제도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는 그 시점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논의 구조 부분들은 저는 전문가 영역에서 굉장히 뒤처져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전문가의 논의 부분들이 특정
자기 전문 분야에 갇혀 있는 굉장히 분절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법안 제정이라든가 행정체계에 대한 재편에 대한 부분들, 또 의료인 양성에 대한 부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이 주치제도 도입 관련되어 있는 10개년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 지불제도 개편, 행정, 그리고 또 시민들의 참여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가 10년 동안, 지금은 일처리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는 건 어렵지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조하는 것부터는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인력을 재편하는 자본들, 그리고 준비된 부분에 있어의 지불제도 개편이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1차 의료의 네트워크나 1차, 2차, 3차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부분에서는 ACO를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의 작업을 저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2025년들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인데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의료에 대한 재점검, 개편,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는 곳에서 오면은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그동안 주량했던 주치제도 도입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들 언급한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현실적인 방안들을 고려하면서 주치제 실현의 방안들이 그냥 몇몇 전문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시작도 하고 끌고 그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제도 개편, 지불제도 개편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인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현실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쪽 바람입니다. 여기 1차 의료의 환경이 비슷한 부분이 또 미국 부분이어서 미국에서도 1차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인티그레이트 케어에 관한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이 1차 의료의 핵심적이라는 것들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지불제도 개편 부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과는 우리가 굉장히 의료 환경이 다른 부분인데 미국은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변화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의 변화, 1차 의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주치제도 넘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의 변화를 촉진하는 1차 의료 기관이 있으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련 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증 작업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1차 의료 부분에서의 등록제를 실시하면은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서비스의 과소 서비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질 관리가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 보면은 이제 행위부수과 같은 경우는 과잉 진료가 문제지만 주치의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과소 진료가 문제고 질 관리가 안 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의료 부분에서의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1차 의료 부분들이 환자 중심 의료를 통해서 인증 작업을 시작하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 하는 내용들이 뒤에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NCQA 쪽 1차 의료 인증에 대한 소개에 대한 부분이고요. 1차 의료의 변화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수련 제도에 대한 개편, PRN이라고 해서 의사의 재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들, 또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CO 모델 지부제도 개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미 그것에 성공적인 성과가 리포트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PCMH 환자 중심 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환자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접근성, 시민 참여, 건강 증진, 적합한 기술, 또 전문력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차 의료의 변화의 바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수련이 그것을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정책에 반영하는 프레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쪽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료의 공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밑거름은 역시 단일 보험자의 건강보험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이 의료의 공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보면은
이제 근간되는 인프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의료 체계 자체가 오면은 이런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부분인데, 그것을 개편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차별 경쟁하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보면은 역할들을 분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 또 주치제도, 지불제도 전환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또 병원 구조 부분은 의료법인이 사회적 의료법인으로, 또 개인 단독 개원 부분들이 저는 환자 중심 의료기관으로 개편되어져서 한국 사회의 의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상황 진단을 해주셨고, 또 1차 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또 공중보건과 1차 의료의 난이도 높은 결합을 주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환자 중심 의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와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 발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의 장숙랑 교수님이십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나오셨고 보건정책관리 전공으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하버드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에서 피지팅 스칼라를 다녀오셨고, 그 외에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고, 지금도 1차로 보건의료학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노년학회, 또 건강형평성학회, 한국역학회, 또 장기요양학회에서 이사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 협회 교육 담당을, 교육위원장을 맡아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장숙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의 다영역 간 협력입니다. 다영역 협력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사례관리자를 고용하고 사례관리 모형으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 모두 그대로 두고 사례관리자로부터 시작되는 협력 모형이고요. 이것이 좀 더 발전된다면 이제 다 영역들이 한 조직으로 통합되거나 또는 서비스의 하나의 모듈로 통합되는 통합적 관리 모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합적 관리 모형 이후에는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협진과 같이 한 시점에서 다 영역의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이제 진단을 하고 한꺼번에 치료와 더불어서 돌봄까지 연결하는 협동적 관리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형들은 자세히 보면 다양한 그림들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림들에서 우리가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시한 그림들은 대부분 티피컬한 아주 이제 유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양파 모형을 가졌다는 겁니다. 양파 모양의 그림들을 가졌다는 건데요. 인간을 중심에 놓고 그 가족과 그 지역사회와 그리고 그 사회의 전체적인 상황들 속에서의 우리가 통합을 얘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그림들이 대부분 다 어니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양파가 또 나왔는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통합의 개념으로 나와 있는 모형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통합의 개념입니다. 클리니컬한 인테그레이션, 즉 임상적으로 통합하는 것에서부터 전문가들의 통합, 또 조직 내의 통합, 또 더 나아가서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개념적으로 노머티브하게 통합해 나가는 방법들, 결국 이제 문화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기능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법들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갖추고 이제 어떤 전문가 영역들을 함께 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결국은 기능을 그렇게 통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적으로 규범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합에 사실상 이제 꼭 필요한 요소도 있고 또 방해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
간에 또는 이제 서비스 간에 또는 문화적으로 전문가들이 통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촉진 요인이 되는 것들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유연성이 있고 그에 또 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분명한 각 전문 직역들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 직역들 간의 역할이 모호하게 규정되면 규정될수록, 규정되지 않을수록 갈등은 심화된다. 그래서 결국은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안에서 이제 유연성이 또 갖추어져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촉진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강력한 매니지먼트와 그 전문적인 서포트, 그다음에 조인트 트레이닝, 다 같이 트레이닝 받는 것, 그 상호 신뢰 이런 문화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방해 요소로 되어 있는 것들은 위계 질서, 그다음에 재정적인 이제 분절성, 조직적 분절성,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해 요소는 테크놀로지가 받쳐주지 않을 때 ICT나 이제 정보 입력 시스템들이 분절되고 서로 공유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은 아주 커다란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모형들과 외국의 시도들은 이 요소들을 다 장착하고 나서야 통합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의 프리즈마 모델인데요. 이게 1차 의료에서 실현했던 캐나다의 프리즈마 모형에서도 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맨 위에 그림으로 딱 보여주다시피 싱글 엔트리 포인트, 이제 여기에다가만 연락하면 된다라는 싱글 엔트리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리닝, 이 스크리닝은 엔트리 포인트로 들어오신 다음에 딱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 간단한 스크리닝에 의해서 모든 이제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동원이 되고요. 그런 간단한 스크리닝 이후에 케이스 매니저가 동원이 되고 케이스 매니저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되는 구조 안에 어떤 비밀은 ICT였다는 거죠. 결국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정보 시스템의 공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모두 다 요소로 장착되어야 이 프리즈마 모형이라는 이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많은 말씀을 이제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16개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을 했고 대상자별로 3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조를 보면은 시군구는 융합 서비스 팀을 만들었고요. 읍면동은 통합돌봄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구조를 갖춘 거죠. 시군구와 읍면동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읍면동은 초기 상담, 케어 창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읍면동으로 오시면 돌봄을 제공하는 데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된 창구 역할을 뭐 은행 창구나 우리 모든 창구처럼 그렇게 오픈된 창구 역할을 했고 초기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시군구 융합 서비스 팀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럼 시군구에서는 고난이도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시군구 단위의 자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특히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는 그 서비스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레벨로 올려서 시군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대상자를 의뢰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융합 서비스 팀과 읍면동의 돌봄 창구의 구조를 이제 갖추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구는 슈퍼비전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군데 제가 살펴본 바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보여줬던 그 시군구 단위의 융합 서비스 팀 협력은 광주 서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주 서구는 통합돌봄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이 단 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통합돌봄과나 고령사회 정책과 뭐 장애인 희망복지과뿐만 아니라 이 밑에 보시는 각 그 민간 병원들이 함께 들어와 있으면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케어에 대한 어떤 니드, 창구 이런 역할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제 병의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각각의 협력된 병원들에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큰 틀에서의 추진단을 꾸렸고 여기에 보건소와 또 복지교육국이 함께 협업하는 이제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융합 서비스 팀 협력의 사례로서는 광주 서구가 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부천시는 주민센터 안에 이제 작은 보건소를 설치함으로써 케어 창구 역할을 조금 더 특화했던 그런 모형이고요.
보통 이제 20개 이상이 되었던 동들을 통폐합해서 광역동으로 만들고 10개의 광역동을 해서 동이 굉장히 큽니다. 큰 동으로 만든 다음에 그 큰 동 안에 이제 동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작은 보건소를 설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막상 가보면 그 작은 보건소 안에 간호사 딱 한 명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100세 건강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 안에 다 보건소를 넣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구조를 설치했습니다. 결국 케어 창구를 보다 더 강력하게 만든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진천군도 가봤는데 진천군도 이제 그 시군구 단위의 구조를 좀 더 잘 갖춘 것으로 유명한데요. 진천군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진천군은 진천 선모병원에 간호사를 아예 그 군청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개 병원 안에 간호사가 군청에서 배치된 간호사가 그 안에 존재함으로써 그 성모병원에서 퇴원하시거나 또는 앞으로 이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 거기서 디텍트가 되게 병원에서 이미 퇴원 전에 발굴이 되게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갖추었나 봤더니 군청에서 인건비를 마련해서 병원에게 간호사 한 명을 통합사례관리사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인건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맺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협력 구조가 굉장히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이제 잘 구조를 갖게 되고 퇴원관리 시스템을 갖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다분야 통합성에 대한 그런 정리들은 많이 있어 왔고요. 기존의 보건복지 체계에 새롭게 마련한 분야들을 합쳐서 융합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연계 사업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사업들이 이제 시범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은 돌봄과 요양과 건강의 서비스를 그 지역에서 한번 알아서 모형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전달 체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비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를 보다 더 확고하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다시 또 시범 사업을 만들어서 2개의 이제 화성이나 춘천 2개의 지역에는 조금 더 강력한 선도 사업을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요. 나머지 8개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보건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돌봄 본부를 만들고 돌봄 본부는 시군구 레벨보다는 작고 읍면동 단위보다는 큰 그런 이제 광역동 정도의 그러니까 한 3개나 4개 동 정도를 합친 거 정도의 크기의 이제 어떤 인구 30만 정도, 10만에서 30만 정도의 인구 규모에서 본부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보건의료, 장기요양, 주거지원, 생활지원 연계 요거를 다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구조에서 중요한 어떤 함의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안에 함께 들어옴으로써 장기요양과 관련된 서비스의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 되고 또 LH공사가 함께 들어옴으로써 주거지원 측면에서 이제 맞춤형 주거지원이라든지 임대주택 아파트의 주택개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교적 쉽게 될 수 있도록 본부를 다학제로 꾸민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영국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도 있는데 영국의 케어 트러스트 사례가 이제 중요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토비 지역의 이제 미스터 스미스의 사례를 보면 알아서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에서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만으로도 이렇게 오가나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이후에 주로 이제 주치의에 해당하는 GP가 주로 케어 코디네이터에게 의뢰하는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케어 창구가 아까 읍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케어 창구가 GP인 거죠. 주치의가 케어 창구의 역할, 돌봄의 니드를 디텍트하는 최초의 장소가 GP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에서의 방향성은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를 들어 1차 의료 의사들이 돌봄의 요구를 디텍트를 한다. 발굴을 했을 때 어디다가 의뢰할 거냐에 대한 그 부분의 연결성이 우리나라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이후에 요구에 대해서 보다 더 단일화된 그런 프로세스와 IT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각 분야 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핑퐁 게임을 하는 방식의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얘기들이고요. 비슷한 사례들이 이탈리아에도 있었고요. 네덜란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로 이제 케어 코디네이터가 구축이 되고 또 이제 IT를 이용한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협력 구조를 먼저 갖추어야 협력이 된다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협력이 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직접 수행하면서 어떤 구조의 협력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제 6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입니다. 우리가 협력의 구조를 만들 때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게 맞니? 아니면 시군구에서 사례관리하는 게 맞니? 아니면 통합돌봄본부 아까 그 행안부 모형처럼 인구 10만이나 30만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인구 규모로 따지는 게 낫니? 뭐 이런 식의 구조적인 질문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방법론에서 디베이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것들은 다 다른 지역의 개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레벨의 지역의 의미와 읍면동 레벨의 지역의 의미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내 지역, 내 이웃, 우리 동네의 의미와 시군구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식지역과 또 생활권 안에서의 생활지역과 우리가 설계된 지역, 행정으로 설계된 지역, 이거는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이 다른 개념 속에서 어떤 지역 개념을 활용해야 가장 협력과 통합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환자와 또는 주민들의 건강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가 우리가 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그 국가 정책이든 시군구 레벨의 정책들은 아주 크게 대상자를 구분하고 대상자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자 이런 식의 큰 틀에서의 대상자만 있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이런 소소한 갭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은 또 소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발굴되고 그걸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지역 중심이 필요한데 이거를 그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 효과가 있으면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웃 효과를 가장 잘 표현해 줬던 연구 중에 하나가 그 이화영 선생님이 쓰셨던 서울시 동간 자살 사망률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서울시 25개 구간 자살률의 자살률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구와 또 강남구의 자살률 차이가 나면 그 두 구간의 자살률 차이의 73%는 동간 차이가 다 설명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은 뭐냐면은 동간 차이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동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 결과는 동간 접근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별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식의 지역 단위별로 건강이나 뭐 어떤 돌봄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지역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의성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성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시간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케어를 발굴하고 연계하고 시군구까지 갔다가 거기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가서 이제 제공해 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오늘 지금 당장 내일 필요한 서비스, 그 시적절성이라는 걸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것, 그거를 인지한다면 다학제일 수밖에 없고 다협력일 수밖에 없다. 가장 빠르게 누가 먼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먼저 합의되지 않으면 시의적절성은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건강 서비스는 두말하면 잔소리로 이 1차 의료 관련해서 1차 의료가 먼저 강하게 보장이 되어야만 협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사회 서비스가 입혀지는 아까 영국의 사례가 바로 GP들이 1차적인 발굴과 사례 창구의 역할을 했듯이 1차 의료가 우리나라에서 강화가 되어야만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 양방향이 다 말이 되는, 지금은 일방향밖에 없는 일종의 1차 의료든 보건소든 다 서비스를 의뢰받는 기관으로서만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의 구조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사회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의 관계에 기초한 활동을 하고 사회 서비스의 고유한 활동은 심리사회적 실천이다라는 거고, 또 근접성은 공간적 근접성뿐만이 아니라 관계적 근접성도 달성돼야 되는데, 관계적 근접성이야말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뢰에 기반한 유대감, 이런 것들이 그 다 영역 간의 전문 영역 간에 장착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건 및 돌봄복지 사업자가 더 이상 유일한 의사결정자로 구동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접근 방식은 이제부터 복잡성에 적응하면서 이 복잡성을 풀어나가는 데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리더십, 권한, 인센티브, 예산 지원,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가지 지점에서 제가 이 현황을 다 비판을 한 건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그냥 한마디씩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지리적 영역을 근간으로 하거나 또는 이제 생활권 영역으로 이제 구분해서 주로 보는데, 지역 단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네, 시의적절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근접성을 가지고 협력적 접근을 했는가, 특히 관계적 접근 근접성에는 너무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 서비스에 대한 협력 기능,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의사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주장되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1차 의료가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 서비스의 돌봄 기능은 지금 사회 서비스의 돌봄 기능 주로 사례 관리 기능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서, 사회복지 쪽은 사례 관리사가 4가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 관리자들이 여러 사업에서 계속 이제 양산되고 존재하는데, 이런 사례 관리 기능만 있는 것이 사회 서비스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또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 조직 합체나 공간의 합체, 이것만으로 통합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같은 공간에 다 넣었다고 해서 통합된다, 이런 구조적인 통합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시도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뒤에는 이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 못 드린 게 주민 참여입니다. 다협력이라고 할 때 그 다 안에 주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근데 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 주민 참여에 대해서 어려워하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공무원이 갖춰야 할 주민 참여를 위한 덕목을 이제 적어보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목록을 적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똑같은 거를, 공무원이 가져야 될 주민 참여를 위한 덕목은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 4-5가지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민 참여를 위한 덕목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민 참여 활동을 위한 덕목의 차이가 상당히 이제 많았다. 공무원들이 어려워하고, 어려우니까 더 접근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주민 참여가 어렵지 않음을 우리 다 함께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념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요청을 드려서 두 분께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례에서 말씀 주셨듯이 광주 서구의 경우는 사실 2006년부터 도시지역 보건지소 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경험적으로 상당히 소위 그 오가니제이셔널 메모리가 있던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부천시는 제가 한 2년 전인가 가봤는데, 광역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개혁적인 조치들입니다. 진천군도 보니까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이제 서비스 솔루션을 나름대로 좀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돌파되지 않으면 정보 시스템도 그렇고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많은 숙제와 시사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분, 또 토론하실 분, 예,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세션에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오주환 교수님, 또 의사협회의 우리 고병수 단장님, 또 경상대학교의 박기수 교수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모시도록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진흥원에 역시 소속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오주환입니다. 임종환 교수님하고 장승남 교수님 두 분이 발제해 주신 내용 오늘 굉장히 좋은 리뷰로 잘 들었고 아주 좋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두 분 그 발제하는 내용 들으면서 쭉 저에게 리마인드 됐던 것들은 임종환 학장님께서 주로 그동안 과거에서 한국에서는 주로 접근성,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이제는 과제가 효율성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사회의 거시적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 예전엔 그렇게 눈에 띄지 않거나 문제가 많이 부각되지 않았던 데 비해서 이제는 그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 비용이 많이 들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를 전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공의료 부족 문제가 예전에 많이 회자됐고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 공공의료 부족의 문제가 대형 종합병원 중심의 사고로 많이 치우쳐 있고 1차 의료 강화라는 아젠다가 그 안에 많이 부족했다는 측면을 또 한 번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될 과제로서 지금 우리 큰 주제 하에서 이제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그 효율성을 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종합병원 중심에서 1차 의료 중심으로 비중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제 일깨워 주셨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개념,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의료 서비스, 특히 대형병원, 종합병원만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전체, 심지어 1차 의료까지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전체를 넘는 그 외의 요인들이 또 있다는 것들을 이미 얘기한 게 1974년도에 캐나다의 보건장관인 랄롱드라는 분이 말씀하신 그런 건강의 필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련된 얘기였고, 이게 4년 뒤에 알마아타 선언이라는 유명한 선언의 정신에 대부분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 알마아타 선언도 충분히 다 담지 못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사람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외에 의료 서비스 이외의 요인들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 오늘 이건 1978년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40년 정도 된 건데 40년 전에 이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과제로 다가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타와 차터가 이제 그 뒤로 8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오타와 차터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의료 서비스에 과도하게 우리가 관심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 요인과 아까 불평등 말씀도 있었는데 그냥 environment라고 우리가 말할 때 클라이밋,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 농촌 환경, 이런 거주 환경에 관련된 부분과 직업 환경, 일하고 있는 환경, 직업 안에서의 이런 잡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일에 조직되는 과정에서의 환경, 이런 것들이 크게 한 환경 도메인이라면 개인이 결정하는 자신의 생활 습관, 이것도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받긴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액티브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신의 선택 영역이기도 한 개인의 책임도 있는 그런 비헤이비어럴 헬스 혹은 그 라이프 스타일 초이스 문제가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결정 요인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또 이제 유전 문제, 유전적인 요인과 그 주어진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그 주어진 유전적인 문제와 환경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유전적 결정 요인에 관해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에 비례하게 자원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캐나다의 보건장관인 랄롱드 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실천적 과제로서 40년 전에 얘기한 숙제를 지금 더 열심히 풀어야 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점은 어떤 점에서 그 다른 숙제들이 이제 푸는 과정, 특히 의료 시스템을 또 의료 치료 의학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를 많이 봉착하면서 많이 느끼면서 여기로 이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료 분야에서의 사고를 이렇게 좀 더 건강의 결정 요인까지 확대시키는 과정은 지금 건강을 돌봄 서비스까지 돌봄에 관련된 건강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관점이 병이 있다 없다를 넘게 되면 이제 프레일리티라고 하는 걸 태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장애를 입거나 노쇠해지거나 할 때 오는 이런 인간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능력이 이제 감소되고 감퇴되는 것이 질병이란 범주 yes or no의 질병에 들어가지 않는 그 전 단계 혹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디멘전에서의 그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에 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이 이제 우리 장성환 교수님께서 그 뒷부분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 뒤에 부분이 의료와 돌봄의 연속선상에서 놓여져야 된다는 것을 두 분이 이제 통합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과정에서의 결절점은 어쩌면 이제 1차 의료라고 하는 것이고 또 치료의학과 예방의학 사이에서의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오늘 특히 예방의학회니까 예방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좀 더 다른 측면, 치료의학과 다른 측면, 그다음에 의학과 다른 그 간호학 혹은 다른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와의 차이점을 넘는 통합성이 연결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우리가 같은 방향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을 이제 말하시는 것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한데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는 하나여야 된다고 언급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실천적 시사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엔트리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면 어려운 그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프래그먼티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비스 제공 자체는 다소간의 프래그멘테이션이 있더라도 엔트리 포인트가 잘 돼 있어서 코디네이션을 잘하는 방식 혹은 코디네이터가 코디네이션하는 걸 넘어서 조직 전체가 서비스 제공 체계가 보다 더 시스테마이즈 돼 있는 경우에 이 서비스 제공의 엔트리 포인트는 굉장히 쉽고 서비스 제공은 굉장히 복잡한데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전 세계 시스템은 그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비효율성이 높았던 나라들이 오히려 그런 변곡점을 더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예시로 들어주신 영국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인데 예시로 들어주지 않은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미국에서도 실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례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어떤 한 미국의 그 가난한 지역, 뉴욕의 브롱스라고 하는 가난한 지역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이제 말뉴트리션입니다. 그래서 영양실조 상태여서 이제 아주 삐쩍 마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한테 해줄 얘기가 없었습니다. 가서 잘 먹이라는 말밖에. 근데 어떻게 잘 먹어야 될지는 아는 것도 없고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다만 잘 먹여야 된다는 것만. 이게 예전의 시스템이었다면 바뀐 미국의 그 뉴욕의 브롱스 시스템은 지금 아까 앞에 두 분이 장순환 교수님하고 임종환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같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불보상제도와 조직이 새롭게 바뀐 의료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바로 그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지역사회 그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어딘지 아는 다음에 그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가까운 지역사회 단체 중에 영양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그래서 식량을 공급하는 단체한테 연결해줘서 그 아이가 계속 식량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영양실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음에 왔을 때 얼마큼 나아졌는지를 볼 수 있게 이런 체계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있는 의사와 전문의들의 만족성은 대단히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로 저한테 전해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한국에서도 좀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할 때 얼마나 멋진 일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고병수 단장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셨고 가정의학과 전문이십니다. 한국 1차 보건의료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 케어 추진 추진 담당 기획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토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순환 교수님하고 임종환 교수님 말씀은 평소에도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도 좋은 강의라 들었다고 생각되고요. 의사협회에서 저를 보냈는데 사실 이필수 신임 회장님이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커뮤니티 케어 추진 단장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크게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오더를 받고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장소에 온 게 첫 임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관심 가지면서 아마 대선이라든지 이 활동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리라 보고 저를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의사협회 얘기보다도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과거 초기에는 뭐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환 교수님 말한 것처럼 보건의료 개혁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크게 뭐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잘 하기 위해서 또는 그 보건의료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 보건의료 개혁의 내용은 주치제도를 중심으로 한 1차 보건의료의 어떤 개혁이다 이렇게 바라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 말씀해 주신 거고 장순환 교수님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의사 중심이 아니고 내지는 행정 중심도 아닌 어떤 다학제적 결합 멀티 디스플리너리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서 통합의 의미를 좀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은 저는 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 사고 있는 제주시에서는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 중심의 선도 사업을 하고 있고 장애인 중심으로 서귀포에서는 노인 중심으로 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바를 두 분 교수님은 원론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저는 현장에서 보는 것들을 좀 느낀 바를 좀 결이 다르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점수로 치면은 저는 30점, 50점도 주기 힘듭니다. 전국적인 상황과 제주도 상황을 이렇게 볼 때, 그거를 이제 뭐 풀어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 했을 때 왜 지역사회인가? 뭐 모든 보건의료뿐만 아니고 복지, 돌봄 이런 게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들이 어떤 유기적 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기적 결합을 이루는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통합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아직도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이고 돌봄이라 했을 때 우리가 뭐 큐어, 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치료 개념이 아니고 어떤 돌봄이 케어 개념으로 들어가자고 했을 때도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은요 보건의료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인건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빠져 있어요. 넣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살짝 넣는 정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9개, 15개 정도의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마지막에 하나 장애인 한방 건강복지 증진 사업 이거 하나 달랑 넣어가지고 보건의료 통합하라고 했는데 보건의료가 빠진 통합 돌봄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기존의 그 복지 영역을 확대했던지 아니면 주거 환경, 생활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담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에 넣으면서 실질적인 아까 장순환 교수님이 말한 시의성과 적절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50점을 줄 수 있을까? 못 줍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이 이유가 근본적인 것부터 있다.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부터가 아까 바탕업도 아니고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리고 또 그 준비를 4년 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뭐
세세한 부분들인데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뭐 2021년부터는 뭐 융합형으로 장애인, 뭐 이제까지는 장애인 따로 노인 따로 지역별로 선도 사업을 했다지만은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정신질환 합쳐서 융합형으로 하겠다 하는데 걱정이 더 큽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면서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한번 좀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서비스 중심이 현장에 있지 않더라. 그 공무원, 그 장애단체, 그 지원단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평가 회의를 합니다. 분기마다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모델 잘 됐네 말 됐네 안 됐네 하면서 평가를 하고 뭐 어떻게 추진하려는 노력들이 그다지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아까 그 지역의 의미를 장순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역으로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현실적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돼 있지 않고 더욱이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직도 그냥 복지 중심이고 어떤 지원하는 중심으로 막 흘러가더라고요.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그 서비스를 바라는 사람들의 만족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버넌스를 지역의 어떤 거버넌스 이용하지도 못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구를 모델로 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도 50만입니다. 인구가 상당히 외국에서 50만의 도시가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시 시 단위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제주장은 구 단위도 많습니다. 해보니까는 읍면동 하더라도 어떤 모델을 잡아가지고 한 5개 리 정도 묶어서 여기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의료기관 그 다음에 지역의 병원 그 다음에 지역 그 단체 자생단체라든지 여러 것들을 사회복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약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면서 확대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회의하고 맨날 보고서만 쓰고 있고 그 보고서 내용은 150쪽짜리를 봤는데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답답한 상황.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탈피할 것인가. 결국은 소규모 단위의 어떤 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현장에 당사자들이 없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란 거는 장애인일 수 있고 어르신일 수 있고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계층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이나 여러 활동가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일부 잘하는 지역도 있지만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좁은 지역의 어떤 모델링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떤 이런 모델을 통해서 간호 인력 같은 경우는 어떤 일본 같은 경우도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어떤 그 진료나 현장이나 의료 임상 쪽으로 막 다가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반대했었고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이 넓어졌습니다. 인정하게 되고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들의 역할들이 이 정도로 좀 넓어져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히 원론적인 그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나 주치의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서 지역에서 어떤 모델링들을 빨리 가져야 되고 어떤 것들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은 지금 2021년도 제한돼서 아마 내년부터 시작될 융합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불보듯 뻔한 그런 결과를 얻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용광로와 같은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박기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경북의대 졸업하셨고요. 현재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경상대학교 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장도 맡고 계시고 또 지역암센터 암관리부장도 맡고 계시고
또 농업안전보건센터도 있습니다. 경상대학 병원에. 그래서 현장을 그리고 병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받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발표 내용을 잘 들었고요. 또한 앞서 토론하신 두 분의 또 토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원래 저희 학회 주제가 사실은 뭐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후에 과연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또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논의해야 되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이제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사망률 통계가 9월 지난달에 발표가 되었는데 한 약 2019년도에 비해서 한 9,800명 정도가 사망자 수가 더 늘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였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 거고 그렇지만 결국은 더 돌아가신 분 대다수가 이제 70대, 80대 이상의 노인 연령층에서 사망자 수가 남녀 각각 한 5,000명 가까이 더 늘었고 실질적으로 코비드 19으로 돌아가신 분은 한 9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결과적으로 약 9,000명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왜 19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셨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계속 지역에서 얘기했던 것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은 오히려 2020년도에 저희 지역에서조차도 사실은 대개 제가 주창을 했지만은 안 됐는데 이럴 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아까 임종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는 곳에서의 어떤 건강관리,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노인들의 이동 반경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다 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 이동 반경조차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을 받게 되고 그 제한받은 것이 결국 이제 건강에 든 쇠약으로 또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자기 사는 곳에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필요한 것이 이제 의료와 이제 보건의 통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복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제가 했던 사업들을 한번 하고 있던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좀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이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 남해군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남해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소지역 건강 격차 사업을 같이 이제 지원하면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결국은 보건하고 그다음에 그 면이 소재한 지역에서 개업해 있는 이제 1차 의료 기관들이죠. 의원급에서 역할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있는 원장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결국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의원급에서 이제 노인 그러니까 포괄 평가를 실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얻었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전노세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을 자기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노인 포괄 평가 이제 노인병 학회에서 만든 그걸 가지고 포괄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이제 방문보건 사업을 연계하도록 도와주겠다.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막상 사업을 이제 수행하면서 사실 가능할까 했는데 사실 1차 의료기관에서도 앞으로 자기들이 보기엔 이런 사업이 건강보험 수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래서 결국은 의료에서도 죄송해요. 계속 마스크가 이상하게 된지 마스크에서 계속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좀 잠깐 내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특히 면단이나 읍면에 있는 어원급에서는 이제 노인들에 대한 어떤 포괄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성을 원장님들이 벌써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하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그것이 이제 의원급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결국 보건소로 줬을 때
보건소에 있는 어떤 방문보건 사업이나 다양한 보건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임종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퍼블릭 파티시페이션인 시민의 참여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보건의 참여가 지역사회 통합도 돌보면서 의료와 보건의 통합도 참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장숙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간과 관계적 근접성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간과 관계적 근접성에서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역 주치의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치의제. 결국은 특히 읍면 지역에 있는 이제 원장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을 좀 할당해서 물론 그분들도 진료는 다양한 곳에서 받으실 겁니다. 저희들이 남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보면은 인근에 있는 사천시나 또는 진주시 아니면 뭐 더 멀리 대도시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뭐 만성 질환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주치의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처방받는 약을 잘 드시고는 있는지 또는 그분이 현재 건강 상태는 또 어떤지 중복 처방은 중복돼서 약은 드시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마을 주치의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전에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육 책임 의료기관이라는 하는 걸 지정하고 이제 퇴원한 연계 사업을 사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퇴원하는 분들의 이 중증 만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퇴원한 연계를 하는데 사실은 이 퇴원환자 연계를 하려고 하면은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결국 있는 자원은 보건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차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퇴원환자 연계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 퇴원환자 연계 파트너로 있는 보건소조차도 사실 되게 난감한 상황인 거고 자기들이 뭘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어려움을 사실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또는 장순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지역사회 1차 의료에 대한 어떤 시스템 그리고 그것들이 그분들에 대한 지역에서 돌봄의 주체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만 사실은 이제 퇴원환자 연계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지금 보면 근육 책임 의료기관에 2023년인가 4년 되면은 1차 의료 돌봄 이거를 또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되려면은 1차 의료 돌봄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되고 그 다음이 오히려 퇴원환자 연계라든지 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어야 그리고 지역의 인프라가 좀 구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뒤에 1차 의료 돌봄을 지원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좋은 말이고 한데 이게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은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예방의학회에 오신 또 교수님들이 계시는 대학병원 내에 과연 통합 돌봄 창구가 있는지 저는 이제 대학병원급에는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는 통합 돌봄 창구가 마련돼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암센터라든지 심내센터 뭐 또는 뭐 전문질환센터 이런 걸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암센터는 보면 암생존자 통합지시센터라고 하는 것을 복지부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암생존자만 통합지시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학병원에 오는 많은 외래를 특히 다니고 있는 입원 이후에 외래를 다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통합지지 이것들을 어떤 뭐 현재 암생존자 통합지시센터처럼 어떤 국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보험 수가로 또는 병원에 어떤 지원 사업을 하든지 해서 이런 통합 돌봄이 좀 병원에서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케어 매니지먼트처럼 지역에서 통합 돌봄 창구와 어떤 시스템 정보적인 어떤 연결 체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훨씬 좀 사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가 확 증가하지 않겠느냐
즉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는 암 환자가 지역에 있을 때 통합돌봄 창구에서 이러이런 지역사회에 있던 요구를 파악하고 그거를 지역사회에 줬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전혀 그게 수용이 안 된다 하면은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나 요구 이런 것들이 시민의식으로 결국은 견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바라봐서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함께 어떤 의료 메커니즘 안에서도 의료 시스템 안에서도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하나의 뭐 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치의제나 통합돌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인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과대학 교육이나 간호대학 교육에 결국은 이런 주치의제나 통합돌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 또 포함이 되어도록 의협이라든지 또는 간호협회 또는 교육부 이런 데서 같이 논의를 해서 세상은 바뀌어 나가는데 자꾸 이제 소위 말해서 시스템부터 먼저 어떤 제도부터 먼저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사람 없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인력에 대한 양성 과정까지도 같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질문은 따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이 건강의료 영역에서 이런 방문을 통한 진료, 간호, 재활 이런 게 방문이 주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에 1인 위주의 개인 형태가 있어서 이게 그럴 여유가 있겠는가 하는 거 하나 하고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이나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과 관련되는 인력의 수준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수준이 낮다 이런 이제 질문을 주시면서 돌파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주셨는데 따로 좀 그 게시판에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 감사드리고요. 케어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을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협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계속 떠들고 다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커뮤니티 케어 자체가 가보지 않은 길인데 우리의 좀 절박함이 있어야 이런 난관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형 정책과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들 또 이 심포지움 12번 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